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3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 검사에 기존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자의 PCR 검사 기한을 기존 입국 뒤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늘리고 입국 6, 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 신속 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합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북한이 현재 격리자는 18만 7천여 명이고 지금까지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으로 확산했는데 지금까지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은 35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가 확산하는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과 관련해 대북 관계 진전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북한 방역체계 지원은 대북 대화 상황 등 관계 변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15개국 정상들과 WHO, 유럽집행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참석한 두 번째 코로나19 정상회의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한 국가에 3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발사가 아쉬운 실패로 끝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차 발사를 하는 누리호는 성능 검증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 준비 작업이 한창인 나로 우주센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에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중앙바이오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 더해 신속 항원 검사도 입국 전 검사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PCR 검사 기한을 기존 입국 뒤 1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늘리고 입국 6일에서 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 신속 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합니다. 또 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적용하는 격리 면제 대상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입국 시 격리 면제 대상 접종 완료 기준도 완화해 만 12세에서 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해서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대비해 16일부터 먹는 치료제의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 연령의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12살 이상, MSD사의 라게브리오는 18살 이상의 기저질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4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됐습니다. 정부는 또 먹는 치료제 100만 9천여 명분의 추가 구매를 추진해 도입 예정 물량 106만 2천여 명분과 함께 총 207만 1천여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급성 심낭염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미 백신 인과성이 인정된 급성 심근염에 이어 심낭염도 정부의 보상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급성 심낭염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성을 연구해온 의학 칼리머는 mRNA 백신 접종이 심낭염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1차로 맞은 접종군에서 급성 심낭염 발생률이 화이자 백신의 경우 6.87배, 모더나 백신은 5.22배 증가했습니다. 2차 접종군에선 화이자 백신은 6.5배, 모더나 백신은 1.77배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학 결과 분석이라든가 그 차트 리뷰를 통한 임상적 특성에서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에 심낭염 위험도가 메신저 RNA 백신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백신 접종 후 심낭염 발생이 실제보다 많게 보고되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백신과 심낭염에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낭염은 심장을 감싸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날카로운 가슴 통증이 주요 증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급성 심낭염의 백신 인과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염의 발생 위험이 8.5배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급성 심근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이전 피해자까지 소급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대동맥 박리와 심부전은 백신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길랑바레 증후군과 밀러 피셔 증후군 등은 국내 자료를 토대로 추가 연구해야 한다고 결론 났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 12일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계적인 전염병 퇴치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독일, 벨리즈, 인도네시아, 세네갈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과 일본, 캐나다, 인도, 스페인, 뉴질랜드 등 15개국 안팎과 유럽집행위원회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도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인 최우선 순위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 연설을 통해 시급히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의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백신 개발을 위해 3억 달러, 우리 돈 3,800여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북한이 13일 35만여 명의 발열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에서 폭발적으로 확대돼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가운데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고 18만여 명이 격리됐으며 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확진자 숫자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18,000여 명의 발열자가 발생했다고 밝혀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인정한 북한에 백신이나 치료제 등 방역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해 방역당국은 대북 관계 진전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북한 방역체계 지원은 방역당국 차원에서 먼저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며 대북 대화 상황 등 관계 변화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북 관계가 진전되고 관련 협의가 진행된다면 이런 상황에 맞춰 방역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첫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도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도 북한에는 접근이 쉽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첫 공식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북한은 사실상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주민들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고 외출도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운영 중인 러시아 대사관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바깥 상황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북한의 보건 상황을 국제사회에 전해왔던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활동이 어려워져 전화는 자동 응답기로 전환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대표입니다. 전화번호를 아시면 번호를 누르시고 번호를 모르신다면 영문을 누르십시오.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인 에드윈 살바도르 박사도 북한 내부 상황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YTN에 이메일로 보내온 답변에서 북한 당국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보건성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또 그동안 북한이 백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아직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에 의료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주로 의료용 장갑이나 마스크 등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보건 위기 상황과 관련해 즉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中方随时准备为朝方抗击疫情全力提供支持帮助。 중국도 백신이나 핵산 검사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북한의 수용 여부가 변수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사후 보고나 외국의 간섭 등을 우려해 백신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스스로 현재 상황을 중대 사태로 규정한 만큼 이번에는 다른 입장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이 코로나19 확산 차단 명목으로 시 전 지역에 하루 재택근무령을 내린 데 이어 주말에도 외출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베이징시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의 90%에 해당하는 12개 구 주민을 대상으로 이번 주말 동안 핵산 검사를 반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시는 학생들의 등교와 식당의 영업을 이미 10일 넘게 금지한 상태여서 시내 거리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차량과 행인의 이동이 크게 줄어 한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베이징시에서는 지난달 25일 이후 하루 30명에서 70명 정도의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12일도 무증상 사례를 포함해 50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현재의 준봉쇄 상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겼지만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추가 희생자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을이 되면 백신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미국은 모든 정부기관이 조기를 개항하면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Today, we mark a tragic milestone here in the United States. 1 million COVID deaths, 1 million empty chairs around the family dinner table. 미국 의회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누적 사망자 규모는 단일 국가에서 나온 수치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2위인 브라질이나 3위인 인도를 훌쩍 앞섭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 이유로 비만, 고혈압 환자가 많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백신 거부 정서가 폭넓게 퍼져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58% 증가한 8만 4천여 명으로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던 지난 2월 하순 이후 처음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가을이 되면 백신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are all going to have a lot more vulnerability to a virus that has a lot more immune escape than it even does today, and certainly than it did 6 months ago. 유럽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기준 유럽의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수는 200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도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차 발사에선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하고 우주로 향하는데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기대와 긴장 속에서 막바지 발사 준비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고흥 나로 우주센터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네, 지금 누리호를 조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로 우주센터는 다음 달 15일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조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우주센터가 오지에 있고 지금이 금요일 오후인 만큼 센터가 폐쇄를 하고 주말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주말도 없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리호는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과 2단은 단 결합을 어제 완료했습니다. 3단은 지난해 1차 발사에서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산화제 탱크 문제를 보완하고 자체 조립을 끝마쳤습니다. 산화제 탱크 내 헬륨 탱크가 누설되면서 3단 엔진이 조기 연소해 위성 모사체 암착에 실패했었는데 탱크 설계 변경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차 발사에 탑재할 성능 검증 위성은 다음 주 월요일쯤 이곳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우주센터 도착 후 2주간 자체 검증을 거칩니다. 이후 3단의 위성을 조립하고 위성 덮개인 페어링을 씌웁니다. 그런 뒤 위성을 탑재한 3단을 1단과 2단 결합체에 연결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자체 안테나를 통해 목표 궤도인 700km 상공에 도달했는지 지상국과 통신합니다. 또 성능 검증 위성에는 카이스트와 서울대 등 국내 4개 대학이 개발한 큐브 위성 4기도 실립니다. 여기에 더해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함께 실어 누리호의 최종 목표인 총 1.5톤 무게의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우주센터 연구진 입장에서는 2차 발사 준비 과정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도 그중에 어떤 점에 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안타깝게 그 위성 모사체 안착이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3단 로켓의 산화제 탱크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무엇보다 3단 탱크 보안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1차 발사 후 약 2개월간 원인을 파악했고 올해 1월부터 설계 변경과 제작,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2차 발사에 쓰일 3단을 일부 분해해서 산화제 탱크 내부 보안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연구진은 발사 성공 확률을 몇 프로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1차 발사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확인됐고 이번에 그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정성적으로는 지난번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아쉬움 없이 완전한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는데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 6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2차 발사에 성공할 경우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은 달 착륙선 등에 활용할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성공할 경우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한층 탄력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기대와 희망이 또 걸려 있는데 누리호는 2차 발사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추후 발사 일정 어떻게 됩니까? 누리호는 총 6차례 발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를 했고 다음 달 2차 발사에 나섭니다. 만약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할 경우 내년 초 3차 발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만약 2차 발사에 실패한다면 후속 계획은 정부와 논의에 정하게 됩니다. 3차 발사에서는 실제 운용할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탑재하고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3차례 더 실용위성을 탑재해 발사에 나서게 됩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중심부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이 영상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네, 우리 과학자를 포함해 세계의 집단지성이 힘을 모아 이뤄낸 쾌거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속 블랙홀의 모습은 엄청난 역동성과 화려함을 뽐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워낙 세서 빛마저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블랙홀로 물질이 빨려 들어갈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계지대를 찍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It seems that black holes like donuts. We now know that in both cases, what we see is the heart of the black hole, the point of no return. 발견된 곳은 지구로부터 27,000광년 떨어진 궁수자리, 인류가 관측한 가장 가까운 블랙홀입니다. 크기도 태양에서 수성까지 거리 정도인 2,350만 킬로미터로 큰 편이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많은 블랙홀의 정체를 캐는데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린란드에서 남극까지 분포한 전파 망원경 8개를 이어서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만든 덕에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80개 기관에서 300명 넘는 과학자가 참여했는데 우리 연구진 9명도 힘을 보탰습니다.
It's pretty amazing what we were able to do by bringing together people with lots of different expertise and that we were actually able to do this. 인류가 블랙홀의 모습을 처음 촬영한 것은 3년 전인 지난 2019년입니다. 연구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통신을 관장하는 과기정통부 수장도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임혜숙 장관이 떠나고 이종호 장관이 왔는데요. 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9일에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예. 임 장관은 9일에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임사를 통해서 첫 여성 장관으로서 큰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감 또 사명감을 갖고 참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미래 기술 융합을 통해서 미래 기술을 확보하고 또 신산업을 창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융합과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또 연구 현장과 기업으로 들어가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임 장관이 떠난 지 이틀 뒤인 11일에는요. 이종호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우주, 바이오 등의 초격차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또 기초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서 전략적인 투자와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또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축적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와 또 8월에 예정된 달궤도선 발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이 디지털 대전환의 뉴스페이스 또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까지 그야말로 과학계의 이 격변의 시기잖아요. 새로운 사령탑을 중심으로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은 뭔가요? 네, 누리호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보다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멀리 실어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한층 더 높은 발사체인데요. 네. 엔진의 사이즈도 누리호의 1차 발사 때 1단이 300톤급이었던 것과 비하면은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급 엔진 5기로 구성된 500톤급으로 달궤도에 무려 1.8톤의 물체를 보낼 수 있는 추력을 갖습니다. 네. 단수도 3단에서 2단으로 줄었는데요. 이로써 실패 가능성이 더 적어지게 되고요. 또 엔진에는 재점화와 추력 조절 기능 등 이런 선진국형 기술이 새로 적용이 됩니다. 사업 내용에는 발사체를 이용해서 2030년에 한 차례 검증 발사를 한 뒤에 2031년에는 실제로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까지 담겼습니다. 예. 특히 이번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마지막 발사 단계까지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민간의 우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지구 궤도를 넘어서 본격적인 우주 탐사 능력을 확보하고 또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업이 지난달에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거든요. 오는 11월 말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구를 넘어서서 이제 달과 화성까지 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요.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내몸 보고서에서 다뤘던 통풍의 원인과 치료법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되면서 점점 회식과 같은 술자리 모임들이 늘고 있는데요. 술과 기름진 음식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증으로 유명한 통풍의 주요 원인입니다. 예. 통풍은 관절에 요산이 쌓여서 생긴 바늘 모양의 결정체가 염증을 일으키고 또 관절이 붓고 아프게 만드는 일종의 관절염인데요. 예. 통풍 발병에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전문가는 유전적 요인에다가 여러 환경 요인이 가해져서 발병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풍의 원인 물질인 요산을 많이 만드는 음식으로는 곱창과 간, 순대와 같은 이런 고기 부속물과 또 등푸른 생선 그리고 술이 꼽혔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는 이런 음식을 적게 먹고 또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예. 특히 세간에 맥주가 통풍을 유발한다고 알려져서 맥주는 피하고 소주를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문가는 모든 알코올이 통풍에 안 좋다면서 통풍 조절에는 종류에 상관없이 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급성 통풍이 이미 생긴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제 등을 단기간 사용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다 없어지더라도 지속해서 요산을 관리해줘야지 추가적으로 신장 손상이나 다른 장기 쪽 손상까지 유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네. 술과 등푸른 생선, 곱창, 순대 빼면 이제 뭐 먹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건강 생각해서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2위로는 탄소 중립 시대를 앞당길 친환경 에너지 기술, 암모니아 수소 분해 기술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소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서 탈탄소 시대를 앞당길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기도 하죠. 네. 이런 부피가 큰 기체 수소를 운반하려면 액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하지만 액체 수소의 경우는 기체 수소보다는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긴 하지만 무려 영하 253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요. 암모니아를 이용하면 액화수소 방식보다 더 높은 온도인 영하 33도에서 1.7배 더 많은 수소를 운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네. 이번 기술은 간단하게 말해서 암모니아를 고온에서 질소와 수소로 분해한 뒤에 잔류 암모니아를 제거하고요. 또 수소만을 흡착해서 99.97%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네. 연구진은 암모니아를 질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새로운 촉매를 개발했고요. 또 분해를 위해서 최적의 조건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또 고온의 열을 재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수소 생산 비용도 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1시간에 수소 1.8kg을 생산할 수 있었고요. 또 100시간의 장시간 운전에도 안정성이 검증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상용화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해외에서 생산되는 값싼 수소를 저렴하게 저장하고 또 운반할 수 있어서 수소에너지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앞서 전해드린 누리호 2차 발사 소식이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지난 10월 21일에 처음으로 발사됐죠. 네. 당시에는 3단 엔진이 계획된 연소 시간인 521초보다 46초 빨리 꺼져서 탑재체인 위성 모사체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는 데 실패해서 절반의 성공으로만 기록됐는데요. 이후에 실패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서 2차 발사를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미뤄진 6월 16일로 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2차 발사를 위해서 3단 엔진의 산화제 탱크 설계를 변경했고요. 또 고정 장치를 강화하는 작업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예. 이번 발사 때는 지난 1차 발사 때 1.5톤의 위성 모사체만 탑재됐던 것과 다르게 1.3톤의 위성 모사체와 0.2톤의 실제 위성이 탑재됩니다. 이를 통해서 누리호 탑재체는 실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도 있게 되고요. 예. 또 이번 발사로 위성의 신기술 등도 검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이지만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발사 예비 기간이 6월 16일부터 6월 23일로 정해졌습니다. 예. 이번 2차 발사에 성공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발사체 기술을 가진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1차 때의 아쉬움을 완전히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유값이 연일 휘발유값을 넘어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유소별 가격은 판매 전략과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중구의 A 주유소. 휘발유값은 리터당 2,897원, 경유값은 2,99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임대료 등을 이유로 적게 파는 대신 이윤을 많이 남기는 후리 소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전세가 안 돼서 임대료 내야 되고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반면 5km 떨어진 한 주유소는 휘발유 값은 1,929원, 경유는 1,919원으로 중구에서 가장 쌉니다. 여기는 이익을 적게 보면서 많이 파는 박리담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박리담회라고 보시면 박리담회요? 왜 중구 여기 급사라기 땅인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박리담회가 가능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소 몇 개를 해요. 싸다는 소문에 차량이 몰리면서 가끔 교통체증까지 유발할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돈벌이는 안 되는 데다가 기름이 너무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단단 키우는데 저번에 비해 가지고는 한 3, 4만 원 더 비싼 것 같아. 후리 소매와 박리담회를 절충한 전략을 쓰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기름값에 세차비를 포함해 조금 비싸게 팔지만 그냥 세차만 하는 비용보다는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또 세차를 원하지 않으면 일반 가격을 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내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40원 정도 높습니다. 역대 전국 평균 경유 가격 최고치가 2008년 1947.75원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어선 가격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차량 이용이 늘며 기름 수요는 높아졌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공급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를 확대한 정부가 추가로 대응할 뾰족한 방법도 없어서 기름값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74년 동안 중립을 지켜왔던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가 곧장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유럽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1939년 옛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된 겨울 전쟁. 핀란드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영토의 10%를 내줘야 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에서 나토 가입 여론이 대세를 이룬 이유입니다. 결국 핀란드 대통령과 총리는 공동 성명을 내고 74년 동안 지켜온 중립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If that would be the case that we join, well, my response would be that you caused this. Look at the mirror. 핀란드가 나토에 합류하면 러시아와 나토의 전선은 1,300km 더 길어집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년 동안 중립을 지켜온 스웨덴도 동반 가입을 타진 중입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로선 제대로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그러나 나토 30개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거치려면 1년 남짓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엔 나토의 집단방위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자칫 우크라이나처럼 나토 가입 전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촉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If they decide to apply, Finland and Sweden will be warmly welcomed and expect the process to go quickly. 나토는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핀란드를 보호하기 위해 발트해 주변에 병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전술핵 배치 등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유럽 지역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오래된 유물이나 미술품은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감정을 받게 되죠. 수십 년에서 많게는 수백 년까지 오랜 작품들을 도대체 어떻게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이언스인 아트. 오늘은 위작을 가려내는 과학적 감정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의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예술 작품의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그 과학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사실 늘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현장에서 상당히 과학적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미술품 위작 논란은 늘 있어 왔는데요. 이 시간이 갈수록 위작 기술도 더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술품 감정 부분도 전보다 더 개선되고 또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고 또 낯선데요. 알기 쉽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연대 측정이라는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 암석이나 유물이 언제 형성됐는지나 또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의 순서를 알기 위한 지질학적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말 그대로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입니다. 이 나무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몸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에는 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예. 가장 일반적인 탄소로는 6개의 양성자와 6개의 중성자로 구성된 탄소 12가 있고요. 지구 대기권 윗부분에서 높은 에너지로 인해 만들어진 탄소 14는 이 양성자 6개와 중성자 8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탄소 12는 시간이 지나도 그 양이 변하지가 않는데 반대로 탄소 14는 시간이 지나면 질소로 변해서 사라지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네, 즉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이 탄소 14와 그대로 남아있는 탄소 12의 비율을 측정해서 유적이나 유물의 나이를 측정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기 중에 탄소 14와 탄소 12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탄소 14가 붕괴해서 이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이용해서 이 연대를 측정하는 기법인데요. 이 평균적으로 약 5,700년마다 탄소 14의 전체 양이 질소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하면 아무리 오래된 유물이라도 정확하게 몇 년 됐는지 이런 걸 다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감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는데요. 네. 이 탄소 14의 반감기가 약 5,700년 정도인데 10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시료에 남는 탄소의 양이 약 0.1%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10번의 반감기를 거칠 정도로 오래된 유물, 그러니까 약 6만 년이 넘은 시료는 찾기가 어렵게 된다는 건데요. 이 연대 측정을 위해 필요한 시료의 양도 생각을 했을 때 유물의 손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런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에 가속기 질량 분석기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보다 적은 양의 시료로도 더 정확하게 탄소 14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이전보다 더 오래된 연대까지 밝힐 수 있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미술품의 진짜와 가짜를 가려낸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누가 그렸는지도 몰랐던 역사 속에 묻힐 뻔한 그런 명작, 작품 아름다운 공주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작품 아름다운 공주는요, 199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작자 미상의 1800년대 초상화로 소개됐었는데요. 이 몇 번의 거래 끝에 한 컬렉터의 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마침 이 컬렉터가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굉장한 팬이었다고 하고요. 이 작품이 다빈치가 그린 그 작품 같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연구했던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캠프 교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과학적 분석을 통한 미술품 감정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컬렉터의 예측대로 정말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 맞았고요. 약 500년 전에 펜과 잉크 그리고 파스텔로 그린 작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네, 또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진 모조 피지에 그려졌다는 그런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본 그분도 대단하고 네. 또 실제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아낸 과학 그 기술도 참 신기한데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작품을 분석했을 때 나온 여러 가지 결과 중에서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 캔버스 역할을 한 모조피지의 나이가 그렇고요. 이 모조피지를 분석하면 언제 그려진 작품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서 1400년에서 165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참고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부터 1519년까지 살았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과학 외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 다빈치가 왼손잡이였다는 점인데요. 잉크를 사용해서 스케치한 기울기나 밝기에서 이 왼손잡이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특유의 디테일이라던가 다빈치의 다른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이 과학적으로 지금 미술품을 감정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작을 근절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 감정 기법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미술품 감정이나 위작 논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또 근절돼야 하는 이유 중에는 기본적으로 예술적 가치의 부분이 당연히 있겠고요. 네. 또 현실적으로는 이 위작 이슈가 자꾸 생겨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술 시장이나 예술계의 안정에 저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우려 때문에 이 위작을 근절하려는 이유도 있겠고요. 현재까지 감정 방법의 개선이라든지 학술적 부분 또 위작을 감별하는 인공지능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몇 번의 위작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몇 가지 떠오르긴 하는데 이 대표적인 위작 논쟁 사례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근데 사실 국내 미술계에서는 뭐 이중섭이나 청경자 또는 이우환 화백 같은 유명 화가들의 위작 논란이 계속 있어 오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같은 경우는 천화백과 국립현대미술관 사이의 이야기였고요. 2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 199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당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컨셉의 전시를 기획을 하는데요. 그때 이 미인도라는 작품이 현대그룹 사옥에 전시되면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당시 이 작품이 포스터로도 제작이 됐었는데 이 천화백이 지인을 통해서 이 포스터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자신이 그린 게 아니라고 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제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천화백은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는 부모가 어디 있냐면서 이제 진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요. 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반대로 이제 이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논란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미인도는 천화백이 오모 씨에게 판 작품인데 그 오모 씨가 당시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게 선물했고 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된 것이다라고 그 과정까지 밝혔는데요. 이 논란 속에서 미술계나 대중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요. 이 국립현대미술관은 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 진품으로 판명이 납니다만 이 천화백은 이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절필 선언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998년에 작품 90여 점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게 그림을 그린 작가는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감정 결과는 진짜라고 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그럼 그대로 종결이 된 건가요? 청경자 화백이 미국으로 떠난 지 16년여가 흐른 2015년에 국내 천화백의 타계 소식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 작품의 진품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났고요. 유족들이 그때 이제 그 뜻을 이어받아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이 법적 공방 속에서 미술 전문가들의 안목 감정과 함께 X선, 원적외선, DNA 분석 같은 과학 감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요. 다시 한번 진품이라는 판결이 나오고요. 유족들은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의 유명 감정팀에 다시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진품일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때문에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결론이 지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제 법원 판결은 청경자 화백의 명예훼손 여부만을 판단했고 진품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였던 그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기법을 통해서 이 미인도의 그 진위 여부를 감별해내는데 그 기술이 사용되기도 했나요?
당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의 감정팀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감정을 요청했었기 때문에 아마 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 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 기법이 동원됐을 겁니다. 네. 이 미술품 감정에는 작품에 따라서 안목 감정 그리고 과학 감정 등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분명한 건 탄소 연대 측정 하나만으로는 위작 여부를 확실하게 판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감정 전문가 한 분의 말을 빌려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정한 감정이란 안목 감정으로 내려진 결론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 예술과 과학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귀한 작품을 알아보는 순기능도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참 인상이 깊네요. 자, 앞으로도 예술과 과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아주 긍정적인 사례들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의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오태석 신임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을 맡으며 산학협력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 2020년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역임했습니다. 주영창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금속공학과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밟은 뒤 1995년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99년부터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주 신임 본부장은 반도체와 하이브리드 재료 등을 주로 연구해온 전문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재료학회 이사회 멤버로 활동했으며 2020년부터 3년 동안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 오는 8월 달 궤도를 향해 발사될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KPLO의 공식 명칭이 다음 주 수요일 발표됩니다. KPLO의 명칭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 달 탐사선 명칭 공모전에 응모된 이름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작으로 선정된 이름으로 정해집니다. KPLO는 오는 8월 미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센터에서 미 스페이스X의 팰컨 9에 실려 우주로 향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이면 달 궤도에 들어서고 이후 1년간 달 100km 상공을 원궤도로 돌면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와 미 나사의 섀도우 캠 등을 통해 달 관측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해외 연구진이 달에서 가져온 토양에 씨앗을 심고 발화시켜 식물 재배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진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로부터 달 토양 12g을 인대받아 애기 장대를 심고 식물 재배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애기 장대 씨앗 대부분이 발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 토양에서 발화한 애기 장대는 비교 그룹보다 생장이 느렸으며 개체 간 차이도 두드러지는 등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달 토양에서 애기 장대 생장이 느려진 것은 달 토양 환경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유전자 발현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하프늄 옥사이드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습니다. 성균관대 김윤석 교수팀은 이온빔을 이용해 하프늄 옥사이드의 강유 전성을 200% 이상 증가시키는 방법을 처음으로 고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 전성이란 외부 자극에 의해 양극과 음극이 나뉜 뒤 외부 자극이 사라져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로 강유 전성이 큰 물질을 사용하면 메모리의 정보 보존 특성이 우수해집니다. 연구팀은 이온빔으로 손쉽게 강유 전성을 조절하는 방법을 고안했으며 하프늄 옥사이드의 강유 전성이 증가한 모습을 현미경을 통해 직접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발사의 문제점을 보완해 우주를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 우리 힘으로 독자 개발한 덕분에 실패 원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 그리고 실질적인 보완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그 기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우주 강국 도약에 희망을 안고 다시 한번 힘차게 창공을 가르게 될 누리호. 최종 발사 마지막 순간까지 격려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